2023년도부터 이어진 장기 추세로 보면 아직 상승 중이긴 하더라고요. 트렌드선은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현물 가격만 보더라도 55,000불까지 내려왔을 때 작년 말이죠. 비트코인 ETF 미국 출시가 막 기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작년 말부터 가격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면 트렌드선이 이제 완전히 깨지진 않았어요.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모멘텀도 아직 꺾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은 아직도 상승 모멘텀 중에 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 백훈종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백훈종이고요. 요즘은 유튜버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스매시파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스파이는 비트코인 그리고 메이저 암호화폐 투자를 도와드리는 그런 자동 투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은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이라는 채널 운영한 지 한 이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잘 나가시더라고요. 전혀요. 네. 요즘 암호화폐 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미국 대선과 트럼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높아졌죠. 네,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암호화폐 쪽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가 집권을 하면 일단 이 고관세 그리고 법인세 같은 이제 그 내수 세금은 인하하는 정책을 쓰겠다는 공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격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화는 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에는 약간 뭐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다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는 악재고요. 만약에 이 탈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탈달러화, 약세 달러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원자재들은 특히 귀금속들은 이 달러화 기반으로 가격이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도 온스당 뭐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매겨지고 비트코인도 대표적으로 가격이 매겨지는 방법은 몇 달러냐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자재 트레이더들이 항상 그래서 헤지 펀드나 원자재에 투자하는 이제 그쪽 투자자분들은 이런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약달러 상황이 올 것 같다 그러면 금부터 사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전히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의 온스당 2,500달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게 한 지난 5년간에 2,100달러 정도의 지지선, 저항선이 있었죠. 이 저항선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올해부터 2,500달러로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좀 힘을 그래서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약달러 체제로 간다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재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이제 조만간 열리는데 촬영일 기점으로 거기에도 연사로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을 했죠. CBDC 못 나오게 하겠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합법화하겠다. 그 다음에 로스 얼버라이트라고 하는 이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았던 실크로드라고 하는 웹사이트 만드신 분 그분 석방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고 가장 기대되는 측면은 지금 뭐냐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도입하겠다. 이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건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측근들이 계속해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비백 라마스밤이라던가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 같이 자기가 제안을 해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전략적 자산으로 일부 가져가는 거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호재잖아요.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DCA를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큰 호재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촬영 시점이 7월 23일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말씀하셨던 리저브 커런시라고 하나요? 그 준비 통화, 그런 걸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게 미국에서 모으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모으기 시작할 거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게 국가인데 국가 차원에서 담기 시작하면 와 진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엘살바도르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일 하나씩 삽니다. 그 엘살바도르 정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소도 공개해놓고 매일매일 한 1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지금 실천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제 비트코인 공식 화폐 도입을 이끈 분이고, 그렇죠.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벌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뉴스화가 안 됐지만, 미국 정부가 만약에 DCA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위상이 또 한 번 격상되는 거죠. 블랙록 같은 곳이 아이비트라고 하는 ETF를 냈을 때 있었던 그런 파급 효과, 예,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그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보면 각국 정부들 중에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현재 한 21만 개, 22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다 근데 범죄 자금을 몰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팔리는 수량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안 팔아도 되면 뭐 그것만 해도 부담이 덜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또 비트코인에는 아무래도 엄청난 호재고 이제 네. 또 가격에는 날개를 달 수 있는 요건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한 19만 개 있고 최근에는 또 뭐 영국 정부가 6만 1,000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매도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 정부 물량이 나오면 지난번 독일 물량 나올 때처럼 또 한 번 이게 출렁이게 될까요? 그때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 없다면은 출렁이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거는 별로 시장에 좋은 호재가 없을 때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어쩔 수 없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가격은 내려가고 이유를 찾아야 하는 미디어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증거로 들이미는데, 사실 정부가 몰수해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미 언젠가는 시장에 나올 거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물량이라서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거에 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나눠 팔잖아요. 우리 독일 정부에서도 봤었듯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는 격언도 있고, 그렇게 크게 가격의 하방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시기를 잘 맞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무런 호재가 없고 가격은 내려가고 그 이유는 필요하니까 이제 독일 정부가 팔았다, 영국 정부가 팔았다 이런 게 이제 나오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그런 것만 아니면은 뭐 6만 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각국 정부에서 비트코인 몰수 물량을 파는 건 비트코인 펀더멘탈에는 사실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수급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매수 찬스로 볼 수 있죠. 떨어지는 이유가 단지 그거 하나라면 정말 좋은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털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팔아야 되는 물량이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 일단 그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딥한 이유가 있지만 그거가 어느 정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퍼드죠. 그래서 마운트 곡스 퍼드, 독일 정부 퍼드가 한 6월 달 정도에 이제 비트코인의 하방을 거의 이제 두 축이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뒤에다 퍼드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Fear, Uncertainty, Doubt.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결정을 흐리게 하는 가장 큰 안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운트 곡스도 그렇고 독일 정부도 그렇고 다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어요. 마운트 곡스 14만 개가 움직였다. 한 달 반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슬슬 시장에 풀리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는 좀 너무 낭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실제로 떨어졌다면 이건 매수 찬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 증시 자금이 ETF 통해서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까도 보니까 오늘 5억 달러인가? 블랙락만 5억 달러 이상 매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증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치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달부터 상승 모멘텀이 발생한 이유 자체가 ETF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ETF의 AUM 증가세와 비트코인 가격이 진짜 궤를 같이 해서 거의 동조해서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많이 디커플링 됐죠.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의 ETM 감소세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갭을 좁히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6,000불 위로 올라왔고 비트코인 ETF들의 AUM도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있어서 갭이 다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ETF 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돌아왔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난 한 주 동안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자금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액수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만 5억 달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평균 한 하루에 2, 3억 달러 정도 들어오는데 좋을 때 5억 달러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온 거죠. 하루 유입량 치고는. 그래서 주식 시장에 뭐 개미와 기관들 모두 이제 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걸 보여주는 거고 일단 왜 그러냐? 비트코인에 왜 다시 관심을 가졌냐? 결국 9월 FOMC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CME 패드워치가 예상하는 것만 해도 93% 거의 뭐 확실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페드가 결국 듀얼 맨데이트를 가진 기관이지 않습니까? 2022년부터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걱정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고용률도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4.1%를 드디어 터치를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다음에 계속 수당 청구 건수 둘 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고용이 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듀얼 맨데이트를 가진 연준 입장에서는 반드시 선제 조치를 해야 되니까 9월 달 정도에는 한번 내리는 게 맞다라고 다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당연히 좋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본인이 당선되면 제이미 다이먼 얘기도 했다가 뭐 또 레리 핑크를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레리 핑크가 요새 블랙락이 좀 암호화폐 토큰화에 좀 진심이잖아요. 그럼 레리 핑크가 재무부 장관이 되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끼칠?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레리 핑크 일단 갑자기 비트코인 찬양론자로 돌아선 인물이잖아요. 최근에 CNBC 인터뷰한 것만 봐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내가 범죄 수익금 범죄에나 악용되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잘못 봤던 거라고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은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 이동이 가능한 굉장히 가치 저장 수단이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ETF를 런칭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그 블랙락의 2024년도 주주서한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거기에 쭉 나온 내용들을 읽어보면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비트코인 ETF를 낸 이유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글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더 수명이 길어져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다. 두 번째는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결국 그 두 가지 다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예요. 앞으로 더.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은퇴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퇴 나이는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살 날이 많아지는데 은퇴 자금은 사람들이 잘 모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은퇴 후에 그 여생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더 살기 팍팍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인프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후됐고 지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그 인프라들을 다 개보수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래서 바이든의 뭐 1조 달러짜리 그 인프라스트럭처 빌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AI 군비 경쟁을 지금 미국이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가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2030년이 되면은 미국 전체 국민이 쓰는 전기의 10%가 거기에 투입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자존에 대한 자립 자존에 대한 니즈도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거냐가 이 레리 핑크 걱정하는 가장 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정부는 큰 부채를 이미 지고 있고 미국 연방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인데 그 늘어나는 속도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더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33조의 부채를 이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더 많이 땡겨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땡겨와야 되느냐. 이게 화두예요. 그 글의 화두인데 비트코인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그 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거는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미 노년 또는 베이비 부모 세대 이상의 그 기성 세대들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고 근데 최근의 젊은 세대, MZ 세대들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도 높고 또 경제 성장률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격차를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뭔가 투자 자산이 필요하고 즉 앞으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연방 정부 부채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이 돈이 담길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그릇. 그게 일단 비트코인이 보인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비트코인 ETF를 낸 거고 그 다음에 RWA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로운 그릇이잖아요. 그게 뭐가 됐던 그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 뭐가 됐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릇 자체는 앞으로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각광받을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블랙록이 뭐 프라이빗 웰스 펀드 쪽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ETF 명가잖아요. ETF는 공모 펀드입니다. 펀드라고 우리가 친다면.
근데 이제 사모펀드 뭐 이쪽은 대중한테는 다 오픈이 안 돼 있죠. 클로즈드 엔드 펀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9인 이하 소규모 그룹들을 모아서 굉장히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나 이렇게 투자할 거다 하고 돈을 모으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얼마의 수익률을 올려주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알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제대로 이 펀드의 어떤 설정 목적이나 운용 전략 같은 것들이 잘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부자 투자자들한테만 지금 접근 가능한 그런 클로즈드 엔드 펀드를 아마 RWA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뭐 얼마나 대중한테 먹혀들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게 젊은 세대한테는 먹혀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리 핑크가 재무장관이 된다면 지금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젊은 세대 MZ 세대를 위한 RWA 비트코인 ETF를 비롯한 이런 이제 금융상품 새로운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길을 많이 열어주겠죠. 합법화 시켜주고 미국 내에서 양성화, 육성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미국이 금융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세계로 또 뻗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트코인도 아직도 합법화하지 않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도 내놓고 있지 않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블랙록 수장인 레리 핑크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속도나 아니면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나오는 속도가 더 이제 완전히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레리 핑크가 미국의 재무장관이 되면 RWA를 비롯해서 블록체인이나 토크나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저는 RWA에 되게 진심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 같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RWA가 뭐 코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솔직히 잘 와닿진 않거든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RWA라고 하는 게 크게 성행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이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그 말이 내포하듯이 실존하는 모든 자산들이 다 토크나이제이션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어느 종류, 얼마나 많은 종류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되는 상품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는 대부분이 레몬 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 한 피를 토크나이제이션해서 구매를 한다 해볼게요. 그 말의 정보를 가장 잘 아는 거는요. 그 말을 토크나이제이션 해서 파는 발행사 그리고 그거를 중개하는 중개사 이런 곳들은 정보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말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그거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이랑은 그래서 달라요. 주식은 아주 오랫동안 그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온 어떤 지식이라는 게 있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한 어떤 분석 방법이라던가 이런 어떤 정형화된 툴들이 있는데 이 RWA를 통해 앞으로 거래될 수 있는 많은 자산들은요. 그런 레몬 마켓이 존재를 합니다. 즉 레몬 마켓이라는 게 뭐죠? 시장에 가서 레몬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 익은 좋은 레몬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레몬 파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뭐가 익은 거고 뭐가 단 레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먹어보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레몬 마켓의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아마 그 RWA 시장을 통해 공개되는 투자 자산들이 다 대중한테는 그렇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RWA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게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RWA라고 하기 전에 먼저 STO라고 합니다. 토큰 증권이라는 말이라고 쓰죠.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RWA나 STO나 사실상 그 지향하는 거는 똑같은데 좀 다르게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컨텐츠 강국이다 보니까 이 특히 웹툰 작가분들이 이 본인의 컨텐츠를 토크나이제이션 하려는 수요가 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어떤 만난 분의 그 설명에 따르면 그분은 이제 금융권에 계시다가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나오셨더라고요. 어떤 사업이냐? 국내에 있는 웹툰 작가분들의 컨텐츠를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증권사의 브로커로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그럼 증권사가 그 토큰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처를 찾아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STO가 그 합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해외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주로 이제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 예를 들어 기안84 같은 웹툰 작가가 있다. 유명해지기 전에 기안84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고용도 해야 되고 어떤 조수들도 필요하니까 사무실도 뭐 임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 같은 걸 가져와야 그나마 대출을 해주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캐피탈 마켓이 작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는 수단의 70%가 그 자본 시장에서 조달을 해오거든요.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아니면 엔젤 투자자들을 만나죠. 근데 우리나라는 캐피탈 마켓 규모가 작고요. 반대예요. 70%의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오는 루트가 은행입니다. 은행 대출. 근데 은행들은 말씀드렸듯이 매출 채권을 요구를 하거든요. 담보로. 뭐 웹툰 작가가 매출 채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이디어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토큰 증권 같은 RWA 같은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일단 들었을 때는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레몬 마켓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웹툰 작가분의 웹툰을 보고 어떤 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토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크다. 이분이 잘 될 가능성이 기안84가 될 것 같다. 뭐 이말년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해안을 가진 투자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대중화에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예상을 감히 해보고요. 그 중에서도 성공한 건 나오겠죠. 네, 뭐 예를 들어 진짜로 정말 잘 나가는 앞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웹툰 작가가 자신이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토큰을 발행했고 그 토큰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작품을 딱 봤을 때 웹툰을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성공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아주 간혹가다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면 실제로 그런 이제 토큰 증권이나 RWA가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투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약간 들어보니까 크라우딩 펀드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 약간 그 느낌도 좀 나는데요. 사전에 그렇죠. 미리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리고 블랙락의 RWA 프로젝트 중에 제일 성공적이었던 게 뭐 비들이라는 토큰이 있잖아요. 이게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만든 토큰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같은 거는 개인이 투자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자 5% 받자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자금도 없고 개인들은 그래서 보통 ETF 같은 걸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그걸 토큰으로 만든 게 제가 보니까 전체 거래량이 한 40%가 비드를 통해서 거래된다 이런 얘기까지 봤거든요. 국채 시장을 토큰화하는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채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있다면 이제 토큰이 훨씬 쉽고 당연히 이제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국채가 지금 굉장히 핫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핫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낱 유행이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토큰이라는 게 결국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허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때 그 기초 자산의 인기가 엄청나게 크게 중요해요. 근데 국채가 최근에 많이 저평가돼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예상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토큰으로 거래하는 게 쉬우니까 거래한다는 건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를 치고 어떤 플레이를 하기가 용이하니까 토큰이 굉장히 유리한 거지. 그냥 국채를 진짜 내가 투자자로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ETF로도 충분히 그런 효과는 볼 수 있고요. 또 국채를 뭐 랩으로 담은 것도 있고 뭐 국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토큰은 결국 또 하나 이렇게 단타 투기 그런 게 성행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좀 안 좋은 시선으로 저는 좀 보이고요. 그럼 또 이제 국채시가 인기가 사들어들면 또 다른 그 다음 유행하는 테마에 뭔가를 집어 가지고 나와서 또 토큰으로 말아서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 말아 올린 토큰을 또 그러면 이제 또 그 당시의 유행에 단기 수익을 보고 싶은 투자자들이 몰려서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도 나오지만 피해자도 분명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게 결국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기초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목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초 자산이 좋아서 토큰을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단지 토큰화를 했기 때문에 매수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NFT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사실 저는 좀 받고 있거든요. 네. 토큰화하는 거랑 NFT랑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좀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N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뭐 팔로우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BAYC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NFT 프로젝트 그것도 90% 정도 가격이 하락해서 아직도 올라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명했던 NFT 프로젝트들이 지금 가격 90%는 아주 흔하게 그 정도 손실률은 아주 흔하게 90%는 선방한 거죠. 선방한 99% 사라지지 않은 게 다행인 거죠. 예. 그래서 NFT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경종을 울렸던 게 지금 뭐 많이 현실화돼 있죠. 사실상 근본적인 가치가 없고 그 근본적인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이마트라던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결국에는 이제 회원권 형식으로 이제 NFT를 결국에는 그 유틸리티를 담아서 팔았는데 다 그것도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유틸리티도 없고 기초자산의 근본적인 가치도 없는 어떤 하입에 기댄 자산이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NFT가 또 이제 증권에 들어간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더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글로벌 추세예요. NFT도 목적이 있어서 발행을 했고 그 투자 목적, 그러니까 어떤 구두로든 뭐 서면으로든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발행한 거니까 이거는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증권성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자, 촬영 일자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됐거든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할 텐데 이더리움이 RWA 이야기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RWA에 가장 수혜받는 코인을 골라봐라 하면 전 이더리움을 생각하거든요. 비들도 이더리움 기반에서 이게 발행되고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여러모로 좀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이 저는 좀 있거든요. 그 지난 장에서는 지금은 뭐 RWA가 대세지만 지난 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NFT라던가 디파이라던가 이런 게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돈을 많이 빨아들였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 장에서는 어떤 좀 테마가 좀 형성되고 있는지 그게 이더리움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탈 이더리움화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더리움 가격이 그래서 많이 못 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면 이더리움이 원래 가는데 왜 비트코인은 가는 만큼 이더리움이 못 가는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이 업계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뭐 이론은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일단 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가스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그게 트랜잭션이 많이 몰려서 컨제스션이 심해질 때 더 비싸진다. 그러면서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 속도가 중요한데 이더리움의 어떤 블록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나온 제3세대 블록체인들 대비해서는 또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로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그 위에 발행되어 있고 생태계가 존재한다. 디파이 생태계, NFT 생태계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딱 하나 존재하는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넘어갔죠. 사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라던가 아발란체라던가 새로 나오는 그런 블록체인들로 생태계가 조금씩 넘어가게 된 계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 많이 오른 게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은 더 높죠.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대체제로서 급부상했기 때문이에요. 솔라나는 어떤 블록체인이냐? 이더리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은 달라요. 근데 결론적으로 비슷합니다. POS냐 POH냐 뭐 이거의 차이인데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백서를 아무리 읽어보셔도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비슷하고요. 결국 할 수 있는 건 비슷하다는 거죠. 디파이를 거기 위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알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솔라나는 이제 훨씬 더 빠르죠. 대신에 노드가 더 아무래도 대용량이 그 고사양 컴퓨터를 사용하는 노드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보다도 더 빠른 블록 처리, 블록 생성 속도, 그 다음에 더 값싼 수수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의 왕좌를 위협하는 대체제로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거고, 솔라나 기반의 이제 밈코인 같은 것들의 가격이 그래서 이제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주 그 상승장이 찾아오기 전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밈코인이 먼저 성행을 한다. 그 다음에 메인넷 코인이 가격이 급등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의 또 왕좌를 위협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많은데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유명한 VC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또 더 유명한데 이 레이어 제로는 크로스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들을 여러 개를 다 한 플랫폼 위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가 이더리움을 뭐 어떤 디파이를 위해서 쓴다. 근데 그 디파이가 트론으로 옮겨가요. 그럼 이제 트론 코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을 트론으로 거래소나 아니면 덱스 같은 데서 스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허들이지 않습니까? 수수료 발생하지. 한 단계 더 이제 귀찮음 발생하지.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어떤 생태계를 커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다 해서 계속해서 옛날부터 이것도 있었던 일인데 브릿지 또는 크로스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웜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 아톰이라던가 폴카닷이라던가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아이콘 루프라는 것도 있었죠. 이런 게 다 이제 그 브릿지 체인 또는 크로스 체인을 이제 표방했던 건데 이 레이어 제로라고 하는 게 요즘은 또 핫합니다. 이거는 또 블록체인들 간의 호환을 지향하는 건 맞지만 또 아예 다른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레이어 제로입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의 밑에 근간에 있는 기술을 표방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좀 핫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뭘 뜻하는 거냐 이더리움 하나로는 안 된다. 이 멀티체인 생태계를 위해서 하나의 통합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런 니즈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레이어 2까지 얘기가 됩니다. 이더리움은 너무 느리고 가스비가 비싸니까 이더리움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해서 레이어 2.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뭐 옵티미즘이라던가 뭐 롤업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이제 얘기가 되는 영지식 증명 롤업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 거죠. 결국 이더리움 자체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크고요. 그래서 ETF가 지금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깔려있는 악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증권성 이슈. 이더리움이 ETF가 출시돼서 증권성 이슈를 많이 벗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시에 SEC는 또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더리움 월렛을 기소를 했어요. 이 메타마스크에서 팔았던 스테이킹 상품 같은 것들이 미등록 증권이라고 기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대표적인 이 스테이킹 서비스 중에 라이도 파이낸스라는 게 있는데요. 라이도 파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이 리스테이킹 서비스, 즉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맡기면 제3의 코인이 나오고요. 그 제3의 코인도 스테이킹을 해서 또 제4의 코인이 나오는 게 리스테이킹입니다. 정말 위험하게 들리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근데 이 리스테이킹도 미등록 증권 판매다고 하면서 SEC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더리움의 증권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또 가격이 안 오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ETF에는 스테이킹이 없습니다. 스테이킹 이자가 없습니다. 미국 ETF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더리움 ETF가 사실 현물 이더리움에 비해서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나온 거죠. 이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이자가 안 나오는 이더리움, 즉 ETF 형태의 이더리움, 과연 투자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래의 수익이라고 하는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는 그냥 것일 뿐인데 게다가 이더리움 비트코인처럼 뭐 디지털 골드라고 지금 평가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인기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ETF가 이제 승인이 됐고 미국 증시 자체의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잖아요. 네. 이 풍부한 유동성이 ETF 통해서 이더리움에 안 들어오진 않겠죠. 많이 들어오냐 조금 들어오냐 차이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몇 %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맥스 30%. 낮으면은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콩 ETF 시장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홍콩 ETF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한 20%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에. 그래서 미국도 비슷하게 생성되지 않을까, 시가총액의 비중이 그 정도로 이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국은 아무래도 홍콩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더 많고 이더리움의 어떤 본진이라고 할 수 있죠. 글로벌 이더리움 시장의 본진, 그러니까 SEC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본진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만 큰 이더리움의 큰손 투자자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 거래소라던가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더리움에 명망 있는 그런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메타마스크 이런 곳들도 다 미국에 있고 조 루빈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도 미국 사람이고 캐나다 사람인가? 아무튼 그쪽에 근거지를 두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의 이더리움 ETF는 조금 더 시가총액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30%. 왜냐면 현물 지금 그 시가총액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한 3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이 좀 있는데 그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긴 합니다. 한 20%에서 30%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워낙 증시자금 들어오는 게 양이
막대하다 보니까 올해 좀 암호화폐 쪽 시장의 특징을 보면 증시 통해서 ETF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랑 거래소 통해서 들어오는 게 완전히 좀 분리가 딱 돼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알트코인 자체가 힘이 좀 없잖아요. 그렇게 힘이 없다가 이더리움의 ETF가 그래도 공급이 되면 좀 숨통이 트이고 좀 가격 전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기능, ETF에 일단 스테이킹 기능이 없다는 것부터가 오히려 이더리움 현물과 이더리움 ETF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결국 이더리움 현물 대비해서 ETF가 계속해서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 현물과 ETF 증권 간의 가격 괴리가 발생하면 또 요것들을 이용해서 단기 차익을 벌려고 하는 벌처들, 예를 들어 헤지펀드들,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으나 가격 상승에는 그렇게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건 오히려 악재라고 사실 저는 보이는데, 글쎄요, 제가 이더리움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고요. 조금 저는 이더리움이 옛날부터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 입장에서 ETF의 출시가 오히려 악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악재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악재가 있을까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기초 자산의 어떤 성격을 더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뭐냐라고 길 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물어봤을 때 뭐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10명 다 다른 대답을 할 겁니다. 이더리움은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이더리움은 뭐 월드 컴퓨터다.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플랫폼이다. 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프로덕트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스테이킹 이자라는 걸 주는 걸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 스테이킹 이자를 주기 때문에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ETF는 그게 없단 말이죠. ETF는 그게 없어요. 앞으로 언제 이더리움 ETF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 ETF는 언더퍼폼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괴리가 발생해요. 현물 대비해서. 그러면은 현물과 이 ETF 간의 차익 거래를 하려는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현물 가격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ETF 가격은 이제 올리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이게 결국 변동성은 양쪽 시장에서 다 높이겠지만 어느 한쪽도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못 만들어준다는 이제 우려가 저는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 ETF는 그럼 뭐야? 또 이런 식으로 질문만 발생하는 거지,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신뢰나 기초 자산의 가치가 더 투명하게 매겨지고 사람들에게 더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그런 어떤 재료로서 ETF가 기능을 못할 거라는 이제 우려인 거죠. 그래서 악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지금은 아니겠지만 만약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암호화폐에 좀 더 우호적인 분위기로 SEC가 좀 변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도 이제 허용을 한다. 해서 기존 상품에서 스테이킹 서비스까지 추가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 ETF에 또 기관 자금이 저희가 비트코인 ETF를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런 장기 투자 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 자체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즉 이거를 정말 이더리움을 그 이더리움 쪽 진영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월드 컴퓨터라고 과연 월가가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구글의 웹3 버전이다 라고 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월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이렇게 해석하길 바라는 거죠. 근데 월가의 그 똑똑하고 날고 기는 양반들이 이더리움이라는 딱 자산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속단을 하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ETF가 명확하게 이제 현물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거는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는 일조하겠으나, 그렇다 그래서 그 기초자산의 매력을 부각시키진 않는다. 기초자산의 매력은 여전히 매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초자산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더리움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봐라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탈중앙화된 P2P 서버 기반의 가치 전달 네트워크. 한번 조금 더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탈중앙화된 가치 전달 네트워크라고 가치 하겠습니다. 전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그렇죠. 저장보다. 저장이다. 가치 저장은
화폐 3단계 이론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가치 전달 네트워크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일단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자산이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가치 전달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에서 가치의 표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3단계 이론입니다. 화폐의 3단계 이론. 그래서 가치 전달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가치 전달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없었죠. 크게 2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95%, 전체 채굴자와 노드의 95%가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네트워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행기 디자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디자인이 처음 여객기가 상용화되고 난 이후로 거의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외관뿐만이 아니라 안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좌석이 배열되는 어떤 그런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이, 뭐 갑자기 우리가 비행기가 럭셔리 비행기가 나온다고 해서 거기에 소파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유는요, 그 좌석들을 다 뜯어내고 큰 고급 소파를 놨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 이것들을 이 엔지니어들은 다 면밀히 분석을 하거든요. 비행기가 만약에 바다에 부딪혀간다. 근데 좌석들이 다 거기 꽉 묶여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소파가 하나 놓여 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학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는, 기술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이기 때문에 함부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안 돼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거에 어떤 부수적인 컬레트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더리움은 진짜 자주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덜하긴 하죠. 근데 여전히 계속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벌어져요. 그 결정을 그리고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코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비탈릭 부테린이 결정을 합니다. 그가 하자 그러면 따라 하는 거예요. 바텀업으로 개발자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도 결국 비탈릭 부테린이 하냐 마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앙화된 시스템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하느냐, 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하느냐, 보수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아주 능동적으로 자주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가장 큰 차이는 결국에 탈중앙화가 됐냐 안 됐냐로 귀결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탈중앙화된 토큰이, 그러니까 뭐 암호화폐가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 있죠. 이마큘레이트 컨셉션이라는 말이 있죠. 원죄 없는 잉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죠. 성정길 대표님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죠.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 표현을 비트코이너들이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이 창시자가 분명히 존재하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상 익명의 개발자고 사람인지 아니면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창시자가 있지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을 빌려서 지금 비트코인도 비슷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더리움은 창시자가 존재를 합니다. 명확하게. 다른 코인들도 거의 다 대부분 마찬가지로 창시자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주 간혹 가다가 보면 창시자가 있는데 그냥 그걸 버리고 떠난 것들도 있어요. 도지코인 보유량 하나도 없는 약간 이런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의 창업자, 창시자 둘이 있는데 그 네. 둘은 아주 적은 돈만 벌고 자신의 도지코인을 다 팔고 떠난 사람들이에요. 아마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창시자 중에 한 명은 도지코인을 지금 가치로 따지면 몇십조 원어치를 들고 있었는데, 초기에 혼다 시빅 자동차 한 대를 사기 위해서 다 팔고 그 차를 사고 이주를 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산 거래요. 그런 일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일화고, 근데 그분이 인터뷰도 최근에 많이 나오시는데, 난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비트코인을 너무 진지했다. 비트코인 너무 진지해서 난 그 진지함이 싫어서 도지코인을 만든 것일 뿐이고, 그게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다 팔고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그때 사서 캘리포니아에 취직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난 너무 만족하고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때 이제 밈이라는 얘기가 유행을 한 거예요. 도대체 밈코인은 뭐냐? 그런 정신인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그냥 어떤 그것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의 진지함이 싫었어요. 난 그래서 좀 웃겼으면 좋겠어서 강아지 얼굴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일론 머스크 같은 어떤 셀럽이 갑자기 샤라웃을 해주면서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2, 제3의 도지코인이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행자가 물량을 안 들고 있는 게 이노센트한 게 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위선의 문제에 놓이게 됩니다. 내가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합니다. 이 코인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 대상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3년만 이렇게 창시자로서 CEO로서 역할을 하다가 3년 후에는 내 코인들 가지고 있는 거 다 넘기고 투자자들에게 환원하고 떠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사람들이 다 위선의 문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도 똑같아요. 스타트업도 처음에 공동 창업자들끼리 지분 나눠가지고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고 서로 다 돕고 욕심 안 부리고 하죠. 근데 본격적인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 돈을 벌고 나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제 투자를 한번 받고 회사가 좀 이제 곳간이 빵빵해지고 나면은 내가 가진 지분이 저 사람보다 1% 낮은 게 갑자기 아쉽고 게다가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야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보다 지분도 적은 쟤는 뭐 판판이 노는 것 같고 이제 이러면은 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위선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서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잘 이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3년 후에 다 자동으로 소각시켜버리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을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도 아주 쉽게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비트코인처럼 코드 자체도 코드에 코드 푸시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깃허브에다 코드 푸시를 날리고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탈중앙 분산시켜 놓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권한을 아주 진짜 검증된 사람들한테만 주고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결국 또 창시자 맘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거 끊이지 않는 논쟁인 것 같은데 사토시가 갖고 있는 지갑이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 한 100만 개 정도가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중에 100개든 10,000개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악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뭐 발생할 가능성이 높진 않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비트코인 다 팔고 떠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최고 악재 중에 하나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원죄 없는 잉태를 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거기 있는 건데 그 100만 개가 안 움직여야 하는 건데 이제 움직인다는 거는 갑자기 신계에서 인간계로 떨어진 느낌이에요. 비트코인도 이거 사람이 만든 거구나. 결국 이제 욕심을 부리는구나라는 완전히 인간계로 추락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근데 조금 희망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맥시니까. 그래서 희망회를 돌려보면 비트코인은 주어진 겁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주인이 우리예요. 그게 비트코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사토시가 나타나서 100만 개를 뭐 팔던 아니면 뭐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하드포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화를 하겠죠. 현재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이 돌아온 사토시 나카모토가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도대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옮기는 거냐, 그 진위를 밝혀라. 근데 그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면 이제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100만 개 지갑이 들어있는 그 비트코인과 현재 커뮤니티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드포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드포크는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100번도 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2-3건 정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죠.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비트코인 골드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결국 그 당시 하드포크를 이끈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하드포크를 이끈 인물이 아니라 하드포크를 당하는 인물이 생기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굉장히 메이저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될지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블록 사이즈 워라는 게 있었어요. 2017년, 18년에. 그때 빅블로커들에 대항해서 기업들로 이루어진 빅블로커들, 블록 용량을 키우자고 주장했던 빅블로커들의 그 연합 세력에 대항해서 개별 노드들, 즉 스몰 블로커들이 이겼거든요. 비트코인의 주인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개인이라는 게 그때 한번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빅블로커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가 돌아와서 내가 가진 비트코인 이제 다 팔겠어
그래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인간계로 추락시켜버리겠어라고 하는 게 나타나면 하드포크가 일어나서 현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비트코인이 살아남아 계속 이제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희망회로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냥 미리 사토시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미리 하드포크를 해서 그 사토시 물량을 배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방 차원에서? 아니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불가능할까요? 네. 그 사태를 예견하고 미리 하자고 하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주장이잖아요. 그 누군가의 인센티브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주장은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많이 있었으나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사토시가 돌아올 거라는 걸 가정하는 건데 반대로 안 돌아올 것도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밀어붙이는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느냐. 다 본인의 인센티브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개인의 인센티브는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그러니까 사토시 물량 자체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저기 쓰레기통에 파묻힌 옛날 의견이 됐고요. 실제로 돌아오면은 그때 어떻게든 이제 커뮤니티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지. 그 전에 사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커뮤니티 전체를 위한 어떤 이로운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커뮤니티라고 많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커뮤니티의 주체들은 뭔가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들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탈중화돼 있는데 비트코인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게시글 커뮤니티가 가장 대표적이죠. 이제 거기에는 채굴자, 노드 그리고 일반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비트코인의 BIP라고 하는 기술 업데이트 제안도 하고요. 주로 개발자들이 그래서 줄을 이루죠. 오픈소스 개발자라고 하는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비영리 개발자들. 전 세계에는 코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개발 능력이 있는 개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이소스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고요. 거기에 이제 채굴자들이나 아니면 노드들도 다 들어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는 지금은 비트코인 포럼이라고 하는 게시글 커뮤니티 하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BIP 제안이 있는데 비트코인 임프루브먼트 프로포절입니다. BIP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개선하자고 하는 모 개발자의 제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자 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요. 그게 한 2년, 3년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다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면 동의를 하는 걸로 보여지면 이제 제안을 올리는 거죠. 노드들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노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럼 노드들이 받아들이고 채굴자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면은 자기가 쌓는 생성하는 블록에다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남겨서 지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렇게 95%의 채굴자가 지지 서명을 하면 그러면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 95%나요? 되게 네. 높네요. 중다수결도 아니고 막 고중다수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암호 문구 니모닉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BIP 3구인가? 거기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BIP 3구를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전체 커뮤니티. 굉장히 스마트한 BIP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되게 재밌네요. 일단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사님은 요즘에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매도는 하지 않고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요즘도 그러고 있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을 또 제가 스스로 하면서도 더 이 믿음이 확고해지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근간에 있는 이유는요. 제가 트레이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들을 저도 주변에 뭐 몇 명 알고 그렇게 해서 큰 성공을 하신 분들도 알지만 제가 그분들한테 배워도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도 돈을 못 번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평균 이하의 평균보다 살짝 밑에 있는 그 정도 능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대중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트레이딩에는 그렇게 큰 능력이 없으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 특히 암호화폐는요. 마치 트레이딩을 잘 하면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왜냐면은 돈 복사가 되니까 자고 일어나면 몇백 배가 올라 있는 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운때만 맞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카지노의 어떤 그 통계에도 나와 있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카지노 쪽에 살짝 더 높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한 51% 되죠. 그렇죠. 그걸 유지하는 거죠, 카지노가.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카지노가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그 잘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트레이딩 못하는 사람들의 돈을 살짝 더 많이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저를 거기 있게 만들면서도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역사를 봐도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5,000% 올라갈 동안 95%의 기간이 고점 대비 5%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어떤 주식을 사던 뭐 코인을 사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나머지 기간에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그 성 대표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사이클 동안, 비트코인 그 4년 사이클 동안 가격이 오르는 날은 실제로 며칠 안 된다. 이 말도 결국 그거랑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버는 건데, 더 좋은 거는 그런 거죠.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내가 많이 떨어졌다고 분명히 생각이 들 때 사고, 그런 식으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면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잖아요. 요것도 해봤죠 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의 이 마인드라는 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내가 팔면은 또 올라가지 않을까? 욕심이 부려지는 거죠. 그래서 못 팔고 계속 버티다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서야 조금 익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질 때는 못 사요.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나는 충분히 저점이라 생각하고 살 수 있어. 다들 그렇게 판단하시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데, 즉 가격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없던 문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내가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비가 발생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동생이 뭐 사고가 나서 내가 거기를 뭐 좀 돈을 줘야 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갑자기 상사가 너무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내가 원래 생각이 없던 현금이 생기면 왠지 사야 될 집이 생기고 맞아요. 바꿔야 될 차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상사를 한 대 치고 차라리 때려칠까라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저점이 왔을 때 내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죠. 그래서 선순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순환을 하려면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돈 생길 때마다 사고,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파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이제 한 2021년부터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중에 나온 뭐 트레이딩 이론들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근데 타당한 것도 너무 많고,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진짜 잃는 것보다 벌 훨씬 크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완벽해도 우리는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대로 하면 완벽하지만 내가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교과서를 중심으로 예습 복습을 10번씩 철저하게 하면 누구나 다 서울대 가고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알지만 그걸 실천으로 옮기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트레이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실천하는 건 완전 별개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이사님처럼 바이 앤 홀드하고 그냥 DCA 하면서 꾸준히 가져가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2021년부터 그렇게 했다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와이프가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수익률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작년 초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뭐 다시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제가 그때도 큰 용단을 내려서 많이 샀었고, 아무튼 그렇게 DCA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선순환을 해야 돼요. 선순환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현금이 생기잖아요, 운 좋게. 그러면 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아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때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엄청 저점이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거의 1억도 다 돼가는데 2천만 원에 제가 샀으면은 그게 벌써 몇 배, 5배 수익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사고 계십니까? 네, 요즘도 뭐 저도 월급을 받으니까 월급 받으면은 항상 반 뚝 잘라서 비트코인도 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 출연하고 하면서 조금씩 현금 흐름이 생기면은 그런 것들도 모았다가 타이밍 안 찝니다. 그냥 적당히 모았다 싶으면은 그걸로 또 비트코인 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항상 버블은 끼게 마련이잖아요. 네. 내가 너무 버블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그렇게 DCL 계속 하실 건가요? 그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냥 현금으로 좀 갖고 있다가 네. 좀 이게 차분해지면 사자 이런 전략을 쓰나요? 네, 정말 버블이라고 생각할 때는 저도 좀 손이 안 나가죠. 너무 비싼데. 그게 인간 지표가 가장 큰데 진짜 많은 제가 이제 경험을 그래도 한 3사이클 정도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정말 다 이성을 잃고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안 할 때가 와요. 어떤 방송에 나가도 어떤 미디어 그 뉴스 기사를 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악담이나 나쁜 얘기가 이제 안 나오고 진짜 좋은 얘기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저는 좀 제일 조심합니다.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는 떠나서. 예를 들면 지난 장에서 한 8천만 원 넘고 막 이랬었는데 1억 갈 거야, 2억 갈 거야 막 이런 말만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때 다 그랬어요, 진짜. 이제 1억 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거에 불을 지핀 대표적인 사람이 플랜 B입니다. 플랜 B가 4달인가 4달 연속일 거예요. 그 월말 가격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완전 자리 깔았다고 하면서 막 스타덤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번만 더 맞히면은 2021년 말에 1억을 돌파하는 거였는데 그 마지막 2번을 못 맞히는 바람에 이제 꺾여서 내려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완전 조용해졌잖아요. 플랜. 맞습니다. 요즘에 다시 좀 뜨고 있지만 맞아요. 완전 조용해졌잖아요. 그 스타트 플로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땐 그랬지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다 허황과 희망과 어떤 좋은 얘기만 할 때, 유포리아만 가득할 때를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타이밍이 오면 조금 솔직히 인간이니까 만약에 10개가 한두 개만 팔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익절을 하자, 현금화를 해서 수익을 내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뭐 제 주변에 계신 많은 지인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항상 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엄청 극구, 제가 무조건 반대. 저는 절대 안 된다. 이거 팔면은 진짜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맞았어요. 근데 그게 저는 비트코인만 해당하는 거지 모든 자산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2021년, 2022년으로 이제 갈 때 주식 시장도 화랑이었고 코인 시장도 화랑이었을 때 비트코인도 샀고 뭐 국내 주식도 샀고 해외 주식도 샀고 합니다만 저도 이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코인만 알트코인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많이 샀지만 그때 사서 아직도 물려있는 주식들도 있고요. 특히 국내 주식들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때 좀 저도 잘못 판단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도 NFT, 메타버스 이런 테마가 굉장히 핫했고 그게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테마를 등에 업고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쪽에도 좀 약간 투자했고 그랬었어요.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펀더멘탈인데 하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물려있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고점이라고 판단할 때 팔았던 게 더 나았죠. 진짜 단타를 쳤어야만 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처럼 장투를 괜히 이제 잘못 판단한 거고 근데 비트코인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절대 팔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살 때마다 저는 이게 100배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거든요. 10,000원어치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도 100만 원이 안 됐으니까 10,000원이 100만 원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안 파는 게 차라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되게 타당성이 있는 게 백훈종 이사님은 한 30년 가져간다고 치면 30년 후에는 충분히 100억 갈만 하잖아요. 사실 100억짜리를 지금 1억에 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사는 거랑 같은 마인드입니다. 제가 부동산을 뭐 많이 매매를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깝잖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은데 이 좋은 금싸라기 땅에 있는 건물이나 뭐 제가 있진 않지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격 많이 올랐다 그래서 홀랑 팔아버리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떻게 모은 이 귀중한 비트코인인데 이거를 가격이 올랐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뭐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고점인지 아닌지는 사실 내가 판단하는 건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잘 팔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역시 비트 맥시답습니다. 네,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벌써 한 3개월 지났어요. 그쵸? 네. 보통의 경우에 지난 사이클들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상승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상승은 오겠죠. 다만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사이클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저는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클이 있었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2021년 고점, 2020년 반감기, 2021년 고점.
그 전에 2016년 반감기, 2017년 고점, 이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다르고요. 2017년의 어떤 거시경제 상황, 21년의 거시경제 상황 다 다릅니다. 지금은 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2013년, 17년, 21년 이때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던 중이었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왔다는 게 완전히 다른 그런 거시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의 값어치가 지금은 더 값진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흔했던 상황입니다. 그때는 빚을 많이 내고 부채를 많이 내는 게 스마트한 전략이었고요. 지금은 빚을 많이 내는 거는 망하는 지름길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우위인 시장이죠. 그러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비트코인이 똑같이 사이클을 겪을 거냐, 사이클의 어떤 패턴을 반복할 거냐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사이클이라는 건 분명히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뭐 행동, 심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발행 공급량은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의 어떤 수요만 늘어나면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겠죠. 근데 그 시기와 타이밍을 맞추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월부터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인 영향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큰데, 만약에 9월에 정말 그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된다고 치면, 그러면 좀 비트코인 시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무려 거의 1년도 넘었죠. 1년이 뭐예요? 인하는 뭐 너무 오래됐죠. 코로나 때 오래됐죠. 이후로 뭐 처음인 것 같은데. 그쵸, 예, 네. 맞아요. 네, 22년에 계속 초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네. 23년 내내 유지했고, 이제 처음 한 번 인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긴 기간 동안 강하게 묶여 있었던 시중 유동성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호재, 가격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연내 3번 내릴 수도 있어요. 11월, 12월까지 연달아서 내릴 수도 있는데, 그런 기대감까지 겹쳐지면 더 비트코인 가격은 좀 크게 상승의 어떤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 위에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아직 벌써부터 고용이 막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리세션이 강하게 오는 게 벌써부터 속단하게 아직 이른 상황이라서 연준도 아주 조심해서 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크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내년 또 25년에 어떻게 할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한다, 아니면은 노 랜딩을 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3% 위에 있는데 연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 내리겠느냐,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면은 또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올해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 초반대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년물 단기채 금리는 더 급격하게 빨리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인데 정상화 수순으로 가는 거죠. 정상화 수순으로 미리 가고 있다는 거는 이 금리 트레이더들, 국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게 기준금리가 이렇게 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시간 가치, 돈의 시간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을 돈을 여기다 묶어놓을 건데 10년 동안 받을, 그래서 내 그 프리미엄 뭐야, 보상은 뭐야, 그게 금리잖아요. 이자로 받는 거잖아요. 그 연이율이 5%였어요 원래. 왜냐하면 그 정도는 받아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채 투자자들이. 근데 이 4%대 초반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돈의 시간 가치, 즉 프리미엄이 내려오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해. 왜냐하면 10년 후에 또는 먼 미래에는 경기가 지금보다 안 좋을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4% 초반대 락인을 해도 충분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국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리세션이 강하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리세션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최근에 다시 13% 넘게 2주 동안 20% 올랐죠. 그렇게 밀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고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의견을 완전히 반영한 거고, 시장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래서 진짜 고율 관세 매기고 국내에서는 법인세 인하하면서 세금 깎아주고 하면서 다시 소비가 증진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터져 오른다. 그러면은 이제 또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투심이 죽을 수도 있어요. 국채 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무서운데요. 지금은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사실 좀 한 20 몇 % 정도 올랐잖아요. 짧은 시간에. 이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가격대에 사도 되느냐, 타임 호라이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한 1, 2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는 건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증거도 꽤 많거든요. MVRB 지표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 위로 이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원래 이 밑이었어요? 네, 심했구나. 한동안 이 밑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장기 추세로 보면 2023년도부터 이어진 장기 추세로 보면 아직 상승 중이긴 하더라고요. 트렌드선은. 그러니까 MVRB가 꺾였다가 올라가는 거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현물 가격만 보더라도 5만 5천 불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작년 말이죠. 비트코인 ETF 미국 출시가 막 기대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던 작년 말부터 가격을 한번 선으로 이어보면 트렌드선이 이제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살짝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 모멘텀도 아직 꺾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지금은 아직도 상승 모멘텀 중에 있고 비트코인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는 게 낫겠죠? 네, 물론입니다. 몰빵을 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제가 아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마자 5% 떨어지는 기간이 95%였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죠. 근데 5%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또 20% 30% 떨어지면 내가 비트코인을 내가 괜히 사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느니 조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낫죠. 좀 한 100이라는 돈이 있다면 한 5등분 해서 5등분 한 거 중에 첫 번째 등분으로 비트코인 지금 사고 예상치 못한 하락이 왔을 때 물타기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적립식 매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심신에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게 반드시 더 좋은 수익률을 준다고는 할 수 없으나 1, 2년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때까지 비트코인을 홀드할 수 있는 어떤 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적인 안정감이 있는 상태에 투자하는 게 선순환을 해야 된다. 항상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게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누긴 했는데 멘탈 싸움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멘탈에서 이겨야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요새 6월 말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사고 있거든요. DCA 하느라. 매일매일 사다 보니까 좀 장점이 오르면 뭐 어차피 내가 자산 갖고 있으니까 올라서 좋고 또 떨어지면 싸게 사네 하면서 또 좋고 이런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DCA를 하는 건 물론 수익률은 최상은 아니겠죠. 최상은 바닥에서 사면 최상이지만 그거는 우리 환상 속에만 있잖아요. 바닥에서 매수하는 거는. 그렇죠. 분할 매수하는 게 일단 쉽고 그냥 지속 가능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싸게 샀다는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싸게 샀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날의 퍼센티지가 올라간다. 이게 큰 행복이거든요. 투자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놓고 쟁여놓으면은 올라갈 땐 괜찮은데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내가 잘못했어라는 자책만 하게 되니까 그거 못 견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견디고요. 그래서 DCA 전략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투자를 좀 쉽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사님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아직은 비트코인의 상당한 초기 상태로 보고 있으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쭉 바나나 곡선이라고 하나요? 네. 바나나 커브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때가 오면서 안정화가 될 거다. 약간 S커브처럼 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안정화가 되는 그 시기는 앞으로 몇 년 후쯤 될까요? 인터넷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또 인터넷도 다르파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국방성 프로젝트 시작을 했죠. 그게 1950년대 또는 60년대였을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제 60년 정도
70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상용화가 됐고, 그걸 2000년이 상용화의 기점이라고 본다면 한 40년 만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첫 번째 암호화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암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거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어떤 진짜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능성이 큰 게 나온 거는 진짜 비트코인이 저는 원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2009년이 되겠죠.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 나온 2009년을 원년으로 삼고 한 40년 정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0년에 인터넷의 어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부흥했던 그 인터넷의 부흥기가 시작된 게 한 40년 만이니까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이제 부흥을 맞으려면 한 40년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15년 됐으니까 앞으로 한 25년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back of the envelope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그냥 논리입니다. 비트코인이 결국엔 뭐가 될 거냐가 이 상상력에 달린 것 같아요. 상상력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나 걸릴 거냐는.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니까 금의 시총을 뛰어넘을 거다 정도를 맥스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4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을 보거든요. 비트코인이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 가치 전달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데 인터넷처럼 정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네트워크로 커져나가고 완전히 대중화되는 거는 진짜 디지털 세계에서 기축통으로 쓰이는 거죠. 가치 저장과 물물 교환의 수단이자 회계의 매개로서 쓰이는 거죠. 그때까지 가는 데는 한 4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에 비해서 뭐 가격이 뭐 한 1000배쯤 오른다고 칠게요. 만약에 1000배. 그럼 지금은 최저 단위가 한 1사토시쯤 되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의 1억 분의 1개쯤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더 오르게 되면 좀 소수점으로 가도 단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때는 뭐 밀리 사토시 뭐 이런 게 나오나요? 기술적인 가능성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컨센서스 합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면 그건 발전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세그윌 업데이트도 그랬고 템루트 업그레이드도 그랬고 전체 합의에 의해서 업그레이드를 이뤄낸 성과죠. 그러니까 가능은 합니다. 뭔가 어떤 이유가 됐던 밀리 사토시가 필요하다는 컨센서스가 나오면 그게 합의가 되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억 분의 1이 아니라 뭐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기로 더 쪼개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가능성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비트코인 스탠다드 또는 피아트 스탠다드라고 하는 그 사이페리 나무스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화폐든지 전체 경제 규모를 담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고전주의 경제학의 이제 화폐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가 늘어나야 한다. 1사토시가 지금 이제 대략 1원이잖아요. 근데 1000배 가격이 오르면 1사토시가 1000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화폐가 더 쪼개져야 우리가 충분히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고 가치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말하자면 화폐가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화폐 자체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러도요, 지금 쓰고 있는 우리가 법정화폐, 원화 달러 같은 것들도요, 이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화폐 계층이 존재를 합니다. 이 화폐 계층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거는 국채고요. 그 국채를 담보로 해서 페드의 리저브, 연준의 리저브죠. 그러니까 준비금. 그 다음에 리포 마켓이라고 해서 은행 간 단기채, 단기금리, 단기 대출을 해주는 그런 마켓이 존재를 하고, 머니 마켓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본시장이죠. 은행이 있는 돈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국채 담보로 보증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 돈들을 기반으로, 이 리저브들을 기반으로 또 이제 시중은행들에서 발행하는 뱅크 디파짓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은행들이 또 뱅크 디파짓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대출을 내보내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 돈의 단위가 늘어나는 효과가, 승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은 승수 효과로 그 양을 늘려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개수만 가지고 보면은 마치 뭐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그게 더 이상 기능을 못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꼭 그 비트코인 개수를 밀리 단위로 나누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밑에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뭔가 화폐 종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화폐의 어떤 이론, 또 케인지안 경제학과 오스트리아 경제학이 화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은 이미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경제가 얼마나 커진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2,100만 개 모두 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물물교환에 무리할 정도로 비트코인 개수가 모자라다면 기술적으로는 나눌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계층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상층부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폐가 등장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 계속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저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제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목적은 그냥 지금 나중에 여기서 돈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야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둘째고요. 가장 중대한 제 목적 중에 하나는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저는 최소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비트코인을 좀 장기 보유해서 그때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인데, 이건 그냥 재미 삼아서 20년 후에 지금 한 얘기를 누가 따지진 않을 테니까, 그 백훈종 이사님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비트코인의 한 20년 후,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44년에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쯤 돼 있을까요? 한국 가격 기준으로. 뭐 재미 삼아서. 재미삼아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네. 2044년이라 뭐 가늠도 안 되네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6,000불, 그래도 한 100만 불 갈 때까지는 한 7년, 6년 정도 남았다고 치고, 그러면 14년 더 남은 거니까 1,000만 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000만 불. 그럼 대략 한 140억 정도, 한 개 그 정도 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환율로. 네. 그러면 백 이사님이 뭐 몇 개만 있어도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건데, 그 시점에 그러면 그때도 비트코인을 안 파실 거예요? 30년 후에도? 근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러면은 은퇴를 하고 벌써 좀 노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같거든요. 20년 후면은 노후 생활을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고, 뭔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이제 60대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그 전에 아마 일부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은 것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현금 흐름도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 뭐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위한 뭔가 지출을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녀들에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그냥 쟁여놓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저한테 투자하는 거죠.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을 팔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씩. 그래서 저는 팔 의향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안 팔고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목적은 없고요. 저는 제 자식은 알아서 각자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행복하게 살고 또 좋은 어떤 저만의 제국을 이루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 거는 이 로버트 키요사키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온 표현이 되게 와닿아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있는데,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또 제 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요소요소에서 팔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해서 사나가는 거는 끊이지 않게 사나가겠죠. 그 가격이 얼마든 제가 돈을 버는 한은 계속해서 살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년 후가 되면 제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남아있는 비트코인은 없고 이제 더 사겠죠. 돈을 번다면 그때도. 근데 그때다 돈을 더 이상 벌지 않고 현금이 없다면 또 못 살 테니까 하나도 없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어저께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1개를 더 증여를 해서 이제 와이프 비트코인 2개가 됐거든요. 네. 그거는 와이프한테 웬만한 일이 있어도 그냥 팔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네. 그래서 한 70대가 되면 우린 이걸로 쓰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훈종 이사님은 한 1,000만 불을 말씀하셨는데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2명의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도 노인이 될 테니까 2명의 노인이 그렇게 막 많이 쓰진 않잖아요. 맞아요. 비트코인 2개면 죽을 때까지 뭐 100살에 죽든 뭐
500살에 죽든 그때까지는 충분히 다 쓰고도 남을 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어떻게 보면 2억에 끝낸 거죠. 네, 2명의 노후 대비 2억에 끝냈다. 그럼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금전 외적인 거는 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원에서 좀 삶의 질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백 이사님께서 그때가 되면 그 전에 좀 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사업을 좀 일찍 시작해서 좀 생업 때문에 먹고 살려고 돈 번 거는 좀 많이 오래 전부터 이미 좀 지나섰거든요. 그때는. 네. 그 뒤부터는 늘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아, 이제 나는 뭘 하고 살지? 그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처음엔 내가 1억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고 어느 날은 뭐 10억을 벌려고 달려가고 있고 어느 날은 또 100억을 벌면서 달려가고 있고 그럼 내가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번다고 이게 끝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백이사님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최소한 비트코인 개수에 돈만 보고 달려가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이렇게 좀 현혹돼 있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좀 안심이 좀 됩니다. 아, 그럼요. 예. 그게 목적이 있어야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것도 저의 가장 큰 비트코인을 모으는 목적은 네. 그 20년 후, 30년 후에 어떤 목적으로 제가 돈이 필요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리스크 때문이에요, 결국. 앞으로 살면서 많은 위험이 발생할 건데, 위기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럴 때 안전 마진이 없으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는 이제 체감적으로 알아요.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 마진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투자가 아니라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저축을 은행에다 하면은 이자가 안 나오잖아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아주 더 하드 에셋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고, 그게 비트코인이 저는 된 거죠. 그 비트코인의 기대 수익률, 이자는 1도 나오지 않지만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상대적인 가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구매력은 낮아질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올라갈 거라서 상대적인 가치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필요한 것에 쓸 때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저한테 오는 거, 그게 답니다. 제가 비트코인으로 뭘 하겠다라는 목적은 없어요. 그냥 안전마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와이프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더 치중하고 싶다. 이제 일은 그만하고 싶다. 요게 됐을 때 이제 남들보다는 그래도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저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들한테 그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또 이제 더 경화, 하드 에셋에다가 저축을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30살 때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루에 막 13시간씩 일하고 쉬는 날 하루도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돈 벌어야 되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 나 먹고 살만한데 나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뭐 이사님이 그런 거 안 찾아오셨나요? 아직까지 그렇게 돈을 못 벌어봐서 그런지 저는 아직은 그래도 어떻게 이 사업을 키워나갈까가 좀 제 고민에 거의 8화를 차지합니다. 와이프와 이제 가족들과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이렇게 다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더 편하게 사시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순간을 맞이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제 떳떳한 대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한테도 떳떳한 가장이 되는 아들이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계속해서 꿈꾸면서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으로 돈을 벌고 그걸로 어드밴티지가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네네. 그게 참 가장 훌륭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DCA 하면서 계속 꾸준히 모아나가는 거. 근데 대부분의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좀 투기 수단으로만 좀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단타를 치거나 트레이딩 수단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좀 많이 피곤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물론 돈을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변동성이라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동반하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사님은 시세도 잘 안 보시지 않아요? 진짜 저 시세 몰라요, 사실. 요즘 유튜브 하면서 보게
있었을 뿐이죠. 원래는 누가 저한테 비트코인 얼마야 물어보면 저도 이렇게 열어서 봐야만 했었어요. 그 정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업비트 같은 거 거래소를 이용하셔서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거기 놔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시고 나서 앱을 지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꾸 보게 되니까. 근데 이건 저희 회사 직원들도 그러던데 여기 애플워치를 차고 다니면서 애플워치로도 가격을 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특히 주식이나 뭐 채권 투자나 뭐 아니면 이런 ETF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죠? 그 토스나 아니면은 뱅크 샐러드 이런 앱들 요즘 은행들도 다 그거 제공하잖아요. 마이 데이터 해가지고 모든 은행 계좌들을 다 한데 모아주는 거 이런 거 사용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 투자했는지 다 한눈에 보는 거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거 비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계속해서 생각만 부정적인 생각만 들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전략, 처음에 생각했던 그 전략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좋은 전략적으로 투자한 진짜 좋은 자산은 딱 사놓고 그냥 까먹고 묻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 들여다봐야 돼요. 매도를 굳이 할 필요 없는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원래 토지 투자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토지는 하방 경직성이 되게 강해서 내가 정말 잘못 사는 것만 아니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2022년 전까지만 해도 140개월 연속 상승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비트코인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잘 오르긴 하지만 떨어지는 것도 좀 자주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토지를 되게 좋아했는데 넓게 보면은 비트코인도 토지가 가진 그런 속성을 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이지 않나. 맞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2개를 주고 앞으로 팔지 마. 이래도 되는 자산이 몇 개나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 70 될 때까지 팔지 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고 70 될 때까지 팔지 마라고 했는데 70 되기 전에 상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누구도 모르죠. 그냥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비트코인이 없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빵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어찌 됐든 좀 길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맞아요. 마음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고, 그런 거의 개수를 계속해서 지금은 젊은 나이일 때는 뭐 젊은 나이가 뭐 40대가 될 수도 있고 50대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한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엄청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투자랑 노후 대비 때문에 사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와이프 2개 주고 이걸로 우리가 뭐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어 라고 그냥 판단을 내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현생을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너무 쓸데없는 생각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굳이 걱정 이거저거 많이 안 해도 되고 현생을 사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에 내가 100% 올인해서 진심을 다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게 선순환이에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그중 하나고, 내가 하고 있는 현업에서 정말 뭐 직장을 다니신다면 그 직장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성공을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성취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녁에는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예를 들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성 대표님은 마라톤도 여러 번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도전이고. 이런 것도 내가 투자에 만약에 너무 매몰려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요, 어디 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실행이 안 되죠. 시간이 안 날 겁니다. 아마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고, 내가 계속해서 그 투자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그런 투자 동호회, 뭐 주말에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무슨 투자 세미나, 맨날 책 읽는 것도 돈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책들 이런 것만 읽고 막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Law of Detachment라는 말이 있죠. 계속해서 나를 분리시켜야 그게 나한테 온다. Law of Attraction은 Law of Detachment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무 돈을 벌려고 막 강박처럼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하면 오히려 투자로 성공 못한다. 그냥 신경 끄고 계속해서 나는 내 현생에 집중을 해야 그 투자가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야, 멋진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너무 좀 비트코인에 매몰되지 마시고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계속 잘 갈 거거든요. 그냥 네. 우리 현생을 살면서 그냥 DCA 하시면 네, 노후 대비가 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성정길 대표님과 이렇게 항상 대화 나누면 저도 많이 배워가서 너무 좋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네,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네,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